KM의 의미를 또 한번 정말 중요한 의미를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KM은 2분의 1 Vmax 최대 속도의 반절 냈을 때 substrate 농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요. 또는 어차피 Vmax는 최적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있을 거고, 또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Vmax는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시프트된 그래프가 있고, 똑같은 하이퍼볼릭인데 왼쪽으로 시프트된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Vmax는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분의 1 Vmax니까 2분의 1 Vmax에서 substrate 보면 지금 보이는 그림의 KM이 나타날 수 있고, 아까 오른쪽으로 그려진 오른쪽으로 시프트된 하이퍼볼릭한 그래프에서는 같은 2분의 1 Vmax지만 KM치가 높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왼쪽으로 시프트된 하이퍼볼릭에서는 KM치가 더 낮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2분의 V max에 대한 2분의 x에 대한 그것의 의미는 결국은 얼마나 엔자임의 substrate에 대한 어떤 친화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빨리 결합을 해서 카탈리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2분의 1, 그러니까 KM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Vmax에 2분의 1 Vmax에 도달하는 건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똑같은 2분의 1 Vmax니까요. 낮으면 낮을수록 더 빨리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각각의 효소가 있을 거고 기질이 이제 쭉 있을 건데, 육탄당 인산화효소라는 것은 뭐냐면 글루코스 6 포스페트 글루코스 카이네이즈죠. 헥소스, 육탄당 인산화효소라는 것은, 그러면 거기는 이제 헥소카이네이즈는 6개의 어떤 카보하이드레이트에 포스페이트를 붙이는 건데, 거기는 적어도 2개의 기질이 들어가겠죠. ATP 글루코스가 기질이겠죠. 그럼 ATP의 KM치가 0.4고요. 그 다음 D 글루코스가 0.05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만 카이네이즈가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프룩토스도 포스포리레이션 인산화 시킨다 했을 때 글루코스는 0.05고 프룩토스도 인산화하긴 하지만 KM치는 1.5거든요. 그러면 글루코스가 훨씬 낮은 농도에서 이 ATP에 의한 포스포리레이션이 인산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둘 중에 글루코스, 프룩토스 6개 탄소를 가지고 있는 헥소스지만 포스페이트의 기질이 되는 것은 결국은 글루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농도일수록 KMC가 낮은 농도일수록 엔자임의 어피니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KM치를 가지고 정말 두 개 그 비슷한 substrate일 경우에 그 리얼 substrate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KM치가 얼마냐, KM치가 낮다, 높다 하는 것은 결국은 substrate에 대한 친화도가 얼마나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켈리스 멘튼 식을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포물선을 그리다 보니까 하이퍼볼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substrate가 증가하지만 substrate가 증가하더라도 이게 Vmax인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계속 꾸준히 올라가서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substrate 농도가 어느 정도가 최대치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substrate가 무한대 갔을 때 결국은 Vmax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 가지고서는 substrate 무한대 갔을 때 Vmax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그 양쪽에 아까 substrate하고 V 제로 initial velocity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보면 라인위브-버크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양쪽에 더블 레시프로컬 플롯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S분의 1, V분의 1 두 개 양쪽에 substrate와 initial velocity의 역수를 한 거죠. 그래서 양쪽을 구해봤더니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식만 우리가 생각합시다. V0분의 Vmax S Km분의 Vmax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슬로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S분의 1 V0 그러니까 X축을 S분의 1로 놓고 Y축을 V0분의 1로 놨을 때 슬로프 그 다음에 X절편 X절편 Y절편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슬로프에 대한 것이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고 Y절편은 Vmax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X절편은 마이너스 KM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브 버크의 식의 장점은 아까 미클레스 멘튼 식에 비해서 장점 뭐냐면 Vmax와 KM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면 하이퍼볼릭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Vmax라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S가 얼마나 갔을 때. 그래서 이 Vmax가 결정이 되지 못하니까 2분의 Vmax에 해당하는 서브스트레이트 농도 Km 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나이브 버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고 이 서브스트레이트를 무한대로 놓을 수 있잖아요. S분의 1이 여기서 0으로 가면 갈수록 서브스트레이트가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Vmax가 결정이 되고 Vmax는 어떻게 돼요? Vmax가 결정이 되니까 쭉 내려오면 마이너스 Km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Vmax와 Km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그래프를 많이 사용을 하죠. 라인이브 버크 이퀘이션. 그 다음에 턴오버 넘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턴오버 넘버의 정의는 어, 한 엔자임이 한 엔자임이 한 엔자임이 정해진 시간 안에 몇 개의 서브스트레이트 몰레큘을 프로덕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턴오버 넘버는 한 엔자임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엔자임이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세츄레이션 돼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의 엔자임 최대로 그러니까 그런 기본 조건은 다 만들어지고 그게 한 분자의 한 엔자임의 능력치 얼마나 서브스트레이트 프로덕트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턴오버 넘버라서 K캣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산화수소 분해서 하이드록시 뭐죠? H2O 또 페록시데이스 여기는 탈산 탈수요소 언하이드릭 이렇게 하니까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스죠. 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예를 들어서 KK는 초당 몇 개예요? 10만, 100만, 4천만 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효수의 전환수, 턴오버 넘버라고 합니다. K캣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어떤 엔자임이 좋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배웠어요. 하나는 KM에 대한 내용, 다른 하나는 K캣, 턴오버 넘버를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엔자임이란 KM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이런 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K캣이 높은데 KM이 낮을 수도 있고요. KM은 좋은데 K캣이 낮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조건은 뭐냐면,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엔자임이 좋은 건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KM분의 K캣 이거를 이제 specificity constant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KM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얘기했잖아요. KM이 어피니티를 상징하는 거고 K캣은 그 엔자임의 능력, capacity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요 K캣을 KM으로 나눈 게 specificity constant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S가 KM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 rate constant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V0는 Km 플러스 S분의 K Vmax S였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면 S가 Km보다 훨씬 낮다는 것은 여기 밑에 아까 미카엘슨 멘튼 식에서 Km 플러스 S가 분모가 있는데 S가 Km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Km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KM만 이제 표현할 수 S는 너무 낮은 농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성립하는데 이건 Vmax였잖아 위가. 그러면 Vmax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K 그다음에 ET 전체의 토탈 엔자임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K캣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상에서 어, 어, S가 그 엔자임이 한 분자가 엔자임이 몇 개의 서브스트레이트 프로덕트로 전환이 되느냐 이때 이제 값을 이제 K캣이라고 하는데 요것이 이제 두 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K캣이 있고 KM인데 스페시픽 컨스턴트라고 해서 KM분의 K캣인데요. 대충 보면 10의 8승, 뭐 10의 8승, 뭐 10의 7승 이렇게 나오는데요. KM분의 K캣이 여기서는 조금 낮긴 한데 10의 8승에서 10의 9승 정도로 이제 보통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두 개의 어떤 물질 디퓨전 돼 가지고 어퍼 리미트에 어퍼 리미트. 그 정도로 이제 캐탈리틱 퍼펙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촉매가 거의 이 정도에서는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10의 8승, 10의 9승이 일어날 수 있는 게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K캣은 높고 그 다음에 KM은 낮은 10의 8승, 20의 9승. 그러니까 어피니티는 좋고 엔자임의 캐탈리틱 파워는 높고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게 이제 10의 8승, 10의 9승이고 어떤 경우는 가끔 KM은 높고 K캣은 낮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어피니트는 낮고 그 다음에 K캣은 높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캐탈리틱 퍼펙션 10의 8승이 10의 9승 정도가 뭐냐면 두 개가 최고로 반응해서 일어날 수 있는 컨트롤 리미트에서 최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캐탈리틱 파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여기서는 10의 7승, 8승, 10의 7승이니까 10의 7승부터 10의 실제로는 10의 9승 정도가 10의 8승 정도 있는데 10의 8승, 10의 9승이 최고 맥시멈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엔자임이 좋냐 나쁘냐 할 때는 이 스페시피시티 컨스턴트로 보면 알아요. Km 값하고 K캣 값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칼리스 멘튼, 그다음에 더블 레시프로컬 이퀘이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라인 이버버 이퀘이션 했을 때, 한 엔자임의 한 सब스트레이트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엔자임 반응들이 뭐 सब스트레이트 두 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엔자임과 서브셋 1, 2 이제 3중 복합체를 트리플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있죠. 그래서 3중 복합체 있을 경우에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3중 복합체 그러니까 서브셋 두 개가 있을 때 3중 복합체 형성하는 반응, 3중 복합체가 형성되지 않는 반응 이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3중 복합체 트리플 컴플렉스가 만들어질 때 이것도 순차적 반응, 무작위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subset 1이 붙고 그 다음에 subset 2가 붙는 이거 순차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ordered reaction이라 하죠. E에 S1이 붙고 그 다음에 S2가 붙고 ES1, S2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무작위 반응은 ES1 가든 또는 ES2 어쨌거나 뭐 랜덤하게 붙어요. 그 다음에 ES1, S2 3중 복합체가 형성이 되고 반면에 3중 복합체가 형성되지 않은 반응 효소 반응도 있어요. 예를 들어 ES1과 결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P1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리고 P1은 프로덕트 나가고 S2가 들어와서 또 P2 만들고 이런 것 반응 중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트랜스 아미네이즈 반응이 있는데요. 아민기를 전달해 주는 것 이런 게 있는데 이때가 이제 이런 반응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핑퐁 반응이라고 합니다. 핑퐁 반응. S1이 먼저 붙고 P1 만들고 그 다음에 S2가 돼서 P2 만드는 이런 반응들 우리가 핑퐁 반응입니다. 이 반응들을 클린랜드 명문법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반응들 이런 반응들을 이렇게 클린랜드 명명법에 의해서 이 A가 들어가고 그 다음 B가 들어가 순차적 오더드 반응, 그럼 랜덤 반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방법 우리가 클린랜드 명문법이라 한다.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엔자임은 이니비션 받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엔자임은 레귤레이션 때문에 세포 내에서 여러 레귤레이션을 받죠. 근데 이제 어, 그런 레귤레이션 말고 우리가 이니비션 스터디 하는 목적은 뭐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파마슈티컬리의 중요성은 뭐냐면 어떤 엔자임이 오버 액티비티 나타났을 때 이거를 제어를 하는 컴파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에스프린 같은 경우 프로스타글란드 이니비터, 그러니까 COX2, 뭐 COX1 이니비션 시키면서 안티 인플라메이션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엔티캔서 에이전트 중에서 DNA, RNA 또는 프로테인 합성을 억제하는. 근데 모든 다 엔자임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타겟 엔자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 엔자임들 뭐 이런 것들을 이니비션 함으로 해서 소개 목적을 달성하죠. 그래서 엔자임의 이니비션 스타디는 결국은 이런 질병과 관련된 타겟 엔자임을 제어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생명체에서 피드백 이니비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이니비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리버서블 이니비션, 이리버서블 이니비션 이렇게 나누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컴피티티브 이니비션, 경쟁적, 그다음에 언컴피티티브, 믹스드 이니비션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리버설 이니비션은 우리가 이니비션을 드럭 개발할 때는 이거는 좀 잘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엔자임을 이리버서블하게 이니비션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엔자임이 다른 용도로 좀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오버 액티비티가 있어서 문제지 정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리버서블 이니비션은 드럭 개발의 전략으로 사용하지는 뭐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자, 첫 번째는 suicide inactivator 또는 transition state analogue가 있는데요. 트랜지션 스테이트 아날로그는 왜냐하면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아까 얘기했듯이 엔자임과 서브스트레이트의 인터랙션이 옵티마이즈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지션 스테이트만 알고 있으면 되게 유리한 부분이 많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리버스블 이니비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 없을 때는 굳이 그 엔자임을 리버서블하게 이니비션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트랜지션 스테이트 아날로그는 사실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아날로그로 해서 드롭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수사이드 이넥티베이터는 그 기전을 이용을 해서 그런 드롭을 개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만 수사이드 이넥티베이터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리버서블 이니비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리버서블 이니비션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컴피티티브, 경쟁적 억제,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엔자임하고 서브스트레이트가 하면 ES 또는 여기 중간에 EP라는 게 있었잖아요. EP 컴플렉스. 그래서 결국 엔자임하고 프로덕트로 나온다. 이게 전형적인 엔자임과 서브스트레이트 또 엔자임과 프로덕트 간의
반응식을 이제 적어 놓은 건데요. 경쟁적 억제자라는 것은 같은 액티브 사이트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서브스트레이트랑 가지고 있어서 같은 액티브 사이트에 경쟁적으로 결합하는 거니까 여기 만약 이니비터가 있다면 EI를 형성함으로써 더 이상 프로덕트를 못 만드는 상태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모식도로 표현을 하면 같은 바인딩 사이트에 substrate, inhibitor 경쟁을 하고 substrate가 결합이 되면 ES 컴플렉스, I가 결합을 하면 EI 컴플렉스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는 엔자임하고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형태고요. 이거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S, EI 같은 곳을 S와 I가 경쟁적으로 결합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uncompetitive inhibition은 이건 좀 독특해요. 이거는 뭐냐면 엔자임하고 서브스트레이트가 반응을 해서 ES 컴플렉스를 만들고 반드시 ES 컴플렉스가 결합이 되면 I가 이니비터가 결합을 하고 ESI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ES 컴플렉스 다음에 엔자임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 컴플렉스 ES 컴플렉스 이후에 I가 붙어서 ES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쪽으로 가야 될 게 이쪽으로 오니까 반응이 스탑이 되죠. 그 모식들을 보면 이 앞서서는 컴피티티브 이니비션은 같은 액티브 사이트에 두 개의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이니비터가 경쟁을 하는 반면에 요거는 서브스트레이트 바인딩 사이트랑 이니비터 바인딩 사이트가 별개로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서브스트레이트 ES 컴플렉스가 결합이 되어야지만 I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E 플러스에서 ES 했다가 하면 결국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ESI를 형성해서 결국 E 플러스 P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컴피티티브랑 uncompetitive inhibition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믹스드 이니비션, 옛날에는 여러분들 혹시나 예전 거 책을 보면 non-competitive inhibition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non-competitive inhibition이라 안 하고 mixed inhibition 안에 non-competitive inhibition이 있어요. 근데 non-competitive inhibition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설명을 하질 않고요. mixed type inhibition이라고 이걸 통칭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는 E 플러스 S, ES 컴플렉스 후에 I가 결합을 해서 ESI 컴플렉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리액션이 스탑 됐는데 요거는 또 반면에 이 I하고 또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하죠. ES하고 결합하든가 이 I하고 결합하든가 그 다음에 이제 S가 결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는 순서대로 ES 플러스 I가 붙었다면 ES 또는 EI 다음에 S가 랜덤하게 트리플 컴플렉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KI 다시는 KI는 뭐냐면 I가 붙을 때 이 뭐라고 하죠? 이니비션의 이제 상수인데요. 여기에서 이 I가 직접 붙을 때 KI 상수랑 ESI하고 I가 결합을 했을 때 여기서 오는 KI 상수는 다르다는 거죠. 요 상수하고 요 상수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ES 컴플렉스에 I가 붙는 거랑 이 I가 직접적으로 붙는 KI 상수가 이제 다르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서 그러니까 substrate가 결합하는 부위랑 이니비터가 결합하는 부위는 서로 다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타입 uncompetitive하고 이제 다른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쪽에 있는 것을 좀 연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라이니버버크 이퀘이션 또는 우리가 더블 레시프로컬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이제 기울기랑 그 다음에 y절편, x절편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라인 오브 버크 애니메이션 보면 v0분의 뭐 이렇게 해서 s분의 1을 x축에 놓고 그 다음에 이니셜 벨로시티 역수를 v0분의 1을 y로 놨을 때 예를 들어서 요 라인이요. 요 라인이 아무것도 이니비터가 없을 때 그러면 이니비터가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떤 패턴이 되면 카운트 클락 와이즈로 돌아가요. 어디를 정점으로 y절편만 따는. 왜냐면 요 지금 이 y절편 것은 뭐냐면 s분의 1이기 때문에 s가 무한적으로 많은 양을 표시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s가 substrate가 많은 걸 의미하거든요. s분의 1이 여기 0에 가깝다는 거. 얘가 굉장히 많은 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s와 i가 있을 때 s가 무한적으로 많으면 이게 컴피티티브하기 때문에 Vmax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s가 많을 때 뭐보다 i보다 훨씬 더 많은 무한대의 양이 될 때는 가까워질 때는 결국은 Vmax는 변함이 없고요. 그러나 KM치는 증가가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KM치는 2분의 Vmax 할 때 KM치는 증가하지만 V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정점으로 해서 요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기가 이 X절편이 마이너스 KM분의 1이거든요. 여기는 Vmax분의 1이고 여기는 변함이 없고 마이너스 KM분의 1이었을 때 만약에 KM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와야 되거든. 마이너스 KM분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KM이 증가된다는 것은 KM분의 1은 감소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게 보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0쪽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니비터가 증가할 때 0쪽에 가까워지면서 결국은 여기 Vmax를 정점으로 해서 같은 기점으로 해서 카운트 클락 와이즈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패턴을 나타내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더군다나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Vmax분의 KM이기 때문에 Vmax는 일정하지만 KM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더 커지죠. 그래서 Vmax, KM, 슬로프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이 컴피티티브 이니비션을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된다. 라인 이버 버그식으로. 그 다음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uncompetitive inhibition. 아까 다시 연상을 하면 이니비터하고 सब스트레이트하고 결합하는 부위는 다르고 거기서 얘기를 했을 때 ES 컴플렉스 이후에 이니비터가 붙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아까 앞에서는 컴피티티브 이니비션 되기 때문에 सब스트레이트가 증가하면 할수록 Vmax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substrate가 증가할 때 i에 대한 이펙트가 없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사이트이기 때문에 Vmax는 감소돼요. 어떻든 간에 i가 존재하면 할수록 i에 대한 Vmax에 미치는 영향 그대로 남아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Vmax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 Vmax분의 1이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거죠. 같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 KM이 좀 독특해요. KM은 디크리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KM 디크리즈는 뭐냐면 이런 식이 되죠. KM 디크리즈 한다는 것은 어피니티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uncompetitive inhibition에서 볼 때 ES 컴플렉스에서 I로 빠지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이쪽에 ES 컴플렉스가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E하고 S가 더 결합을 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컴펜세이션을 해서 E 플러스 P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ES가 생기자마자
이쪽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E와 S가 빨리 ES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E와 S의 뭐랄까 어피니티 더 증가하죠. 그러면서 KM치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순전히 I가 ES 컴플렉스에 결합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 Vmax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KM치는 디크리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Vmax는 감소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KM이 디크리즈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저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되면 평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니비터가 없는 타입이고 이니비터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거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평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도 평행하게 되는 거죠. 아까는 기울기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는 이니비션 타입이고요. 세 번째 믹스드 타입 이니비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서로 다른 이니비터하고 substrate 바인딩 사이트에 Vmax는 일단 감소가 되죠. Vmax 감소가 되고 KM치도 요거는 그랬었잖아요. 아까 요거 보면 반응 양식을 보면 ESI, EIS 상관없거든요. 얘를 붙든 얘가 붙든 그 다음에 I가 붙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랜덤하게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KM치는 인크리즈가 돼요. KM치는 그래서 어피니티가 다운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슬로프는 아까 얘기했던 Vmax는 감소하고 KM은 증가하기 때문에 슬로프는 증가가 되죠. 이렇게 왼쪽으로 되면서 이게 이제 KM은 증가되니까 결국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 Vmax는 감소되니까 위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카운트 클락 와이즈로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음, Vmax가 여기 보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경쟁적 억제 형태 같은 경우는 겉보기 Vmax라는 게 뭐냐면 실제하고 그다음 이니비터가 있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경쟁적 억제제 같은 경우는 Vmax는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겉보기 KM이라는 것은 KM치가 알파만큼 증가되는 거예요. 아까 알파만큼 증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경쟁이라는 것은 uncompetitive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겉보기의 Vmax는 알파 다시만큼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KM도 알파 다시만큼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평행하게 되는 거죠. 믹스드 타입 같은 경우는 Vmax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이 KM치는 증가되는데 알파 다시하고 알파에 대한 게 만약에 알파 다시하고 알파가 일치한다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대학에서 배웠던 난 컴피티티브 컴피티션이 여기가 일치가 되는 거죠. KM치가 일치해 버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 측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알파 뭐 1, 알파 2라는 것은 아까 이니비터의 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니비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는 이건 증가되고 여기는 감소되고 알파 다시에 대한 거는 알파 다시는 이렇게 이제 알파 다시는 뭐냐면 이니비터가 이펙트를 나타낼 때 합니다. 이니비션 먼저 이니비터가 직접 붙을 수도 있고요. ES하고 이 다음에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니비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렇게 붙어도 KI하고 KI 다시가 일치가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알파와 알파 다시가 일치가 되면서 KM치가 여기서 똑같은 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X절편에서 만나게 되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non competitive 비경쟁적 억제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금 세 가지 이니비션 타입 굉장히 중요합니다.
믹스 타임, 언컴피티티브. 근데 언컴피티티브가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KM치가 오래서 낮춰지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니비터 가면 KM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Vmax는 다운되고 그래야 되는데 언컴피티티브 같은 경우는 ES가 결합이 되고 I가 양쪽에서 빼있잖아요. 프로스트 갈 건가 ES가 I가 결합해서 붙거나 해서 더 촉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ES 형성을 I가 딱 결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सब스트레이트에 대한 어피니티는 증가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KMC는 다운되죠.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리버서블 이니비터인데 이리버스 이니비터는 두 가지 타입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트랜지언트 이니비터 애널로그 또 다른 하나는 그나마 수사이드 이니비션 타입 두 가지라고 했는데 트랜지언트 아날로그는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리버서블 이니비션에 대한 것만 언급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서블 이니비터는 이전에 리버서블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약을 먹고 약을 끊으면 돼요. 근데 이 리버서블 같은 경우는 약을 먹고 얘가 엔자임하고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엔자임을 영원히 이니비션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을 쓸 때는 그 엔자임에 다른 기능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엔자임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irreversible inhibitor를 사용하는 건 되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irreversible inhibitor의 타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irreversible inhibitor인데 어떤 특정한 엔자임의 기전을 밝힐 때 굉장히 중요한 이니비터로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엔자임이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세린이 있는데 어떤 게 많냐면 세린 프로테이즈 같은 경우가 이게 가능해요. 세린 프로테이즈가. 그럼 세린 프로테이즈는 프로테이즈긴 하지만 세린이 액티브 사이트에 있으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프로테이즈 역할을 할 때. 키모트립신, 트립신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에 DIFP, 좀 이거 약자를 외워도 돼요. 다이이소프로필 플로로포스페이트인데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플로라이드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전기 음성도 되게 커요. 그래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전자를 끌어당기면 어떻게 돼요? 포스페이트가 전자를 뺏기니까 파지티브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포스페이트가 어떻게 돼요? 파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으니까 일렉트로필릭으로 되잖아요. 일렉트로파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O는 이제 뉴클레 파일이 되면서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 그럼 플로라이드는 빠져나오고 결국 엔자임의 세린의 O가 포스페이트를 공격을 해서 이런 걸 형성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리버서블에 더 이상 이제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엔자임은 영원히 이넥티브한 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쓰는 거는 이 엔자임이 프로테이스가 세린 프로테이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툴로서 사용하게 되죠. 그 세린 프로테이즈를 뭐 특별하게 약으로서 이니비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린이 있는데 세린이 원래는 어떤 프로테인을 디그레데이션 해야 되는데 얘가 마치 플로리다가 빠지면서 이제 하는데 자기가 서브스트레이트인 줄 알고 공격을 했으나 자기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suicide inactivator 또는 mechanism based inactivation이라고 그래요. 메커니즘. 자기 기전에 근거한 인액티베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리버스 이니버터 중에 요 DIFP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우리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서 리버스 이니비터로서 DIFP, 특히 세린 프로테이즈에 잘 워킹하는 약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자임 카이네틱스하고 그다음 이니비션 타입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각 엔자임 예를 좀 들어가면서 그것의 기전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기전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모트립신인데요. 키모트립신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알듯이 키모트립신노젠 판크레아죠. 판크레아에서 키모트립시노젠 프로엔자임에서 잘려서 이제 키모트립신으로 액티브한 엔자임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는 원 폴리펩타이드로 돼 있다가 여기 13번, 16번 사이 잘리고 여기 또 잘리고 어디 잘리나요? 두 군데 잘려서 결국은 A 체인, B 체인, C 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 다이설파이드 본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뭐 이렇게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뭐 몇 개 있고 뭐 A, B, C 체인이 있다는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 개의 아미노애시드가 액티브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히스티딘 57번, 그 다음에 아스파르틱 102번. 숫자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티딘, 아스파르틱, 세린이 액티브 사이트의 핵심 아미노애시드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키모트립신은 이 앞서 얘기했듯이 세린 프로테이즈예요. 그래서 세린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25,000개니까 25,000 몰레큘러 웨이트 25,000이고요. 세린 프로테이즈의 한 일종이고 그 다음에 어디를 자를 건가 프로테이즈 중에서 그래서 트립토판, 페닐랄라닌, 타이로신 그러니까 아로마틱 아미노애시드 C쪽을 자르는 좀 이따 이제 뭐 메커니즘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뭐 다이설파이드 본드 있고 액티브 사이드 히스티딘 에스파르틱 애시드 세린이 필요하다. 네, 뭐 이렇게 키모트립시노젠에서 키모트립신으로 간다. 알고요. 그 다음에 엔자임 액티비티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옵티멈 pH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pH에 따른 뭐 엔자임 액티비티가 있는데 펩신 같은 경우는 2에서 글루코스 6 뭐 인산염 분해 효소 글루코스 6 포스페테이즈겠죠. 뭐. 그래서 각각의 어떤 옵티멈 pH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키모트립신도 이거에 대한 어떤 스터디를 한 거죠. 그건 제가 좀 몇 가지 있는데 요거 A만 설명하고 B, C번은 제가 설명 좀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면 이 내용들이 좀 복잡해요. B번, C번하고. 그래서 먼저 이 키모트립신을 처음 테스트할 때 페닐 나이트로페놀 서브스트를 썼어요. 그래서 페닐 나이트로페놀 아세테이트를 서브스트를 써서 얘가 키모트립신을 넣으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프로테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 O잖아요. 이 아실 그룹을 자를 수 있거든요. 에스터 본드를 그러니까 아마이드 본드나 에스터 본드를 자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키모트립신이 이 부분을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파라나이트로페닐 아세트산에서 이 부분을 탁 잘리면 파라나이트로페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색깔을 띠게 됩니다. 노란색인가 아마 될 건데요. 파라나이트로펜을 하면 이제 이곳에 흑강도를 재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에 흑강도를 재면 키모트립신의 액티비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별로 보니까 파라나이트로페놀이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꺾여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반응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론 내린 건 뭐냐면 효소가 있고요. 아까 이제 키모트립신의 세린 OH가 있고 이게 관여가 돼서 빨리 이거를 자르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아실 그룹으로서 아세틸 그룹이 여기에 이제 세린에 붙어 있다는 거죠. 붙어 있으면서 요 과정은 굉장히 빠른데 요거를 잘라서 원래대로 세린이 OH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빠르나
이 엔자임이 다시 쓰려면 이 프리한 세린 형태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요거는 빠르나 이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물이 들어가서 자르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투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첫 번째 반응은 이 아세틸레이션 하는 건 빠르나 여기서 H2에서 이 잘리는 게 느리기 때문에 이 처음에는 빠르고 나중에 느린 반응의 패턴을 나타내더라. 이런 반응의 패턴을 좀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pH에 따른 활성도를 보니까 8 정도. 아까 그 여기 비슷하죠.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처럼 키모트립신 같은 경우도 8에서 옵티멈 pH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캣이나 이거는 실제로 다른 여기 좀 여러 가지 아미노애시드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K캣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 있잖아, 턴오버 넘버 있잖아. 한 엔자임이 단위 시간당 서브스트레이트 프로덕트로 몇 개를 하느냐에 대한 숫자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 엔자임의 능력, capability, capacity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pH에 쭉 올라가다가 8 이상에서는 맥시멈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이게 쭉 증가하다가 그러면 이거는 그 액티브 사이트의 어떤 아미노애시드가 어, 이 쭉 올라가서 그러니까 프로톤이 나가야지. 그러니까 원래는 뭐 프로톤이 있었는데 pH가 올라가면서 빠져나가면서 이제 이 액티브 사이트, 그러니까 어떤 아미노애시드가 그 액티브한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pH가 변하면서 K캣이 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벨로시티가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아미노애시드의 이온화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디테일한 건 생략할게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KM치니까 어피니티와 관련된 이거는 엔자임 액티비티와 벨로시티에 대한 의미고 이건 어피니티에 대한 거잖아요. 어피니티는 뭐냐면 어떤 서브스트레이트가 액티비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여기도 여기까지는 이 KM이 역수니까 여기는 KM이 낮은 거고 여기 KM이 점점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올라가면서 액티비티 높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KM치가 낮다가 pH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피니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인딩 할 때 관여되는 아미노애시드랑 실제 액티비티를 나타낼 때 관여되는 아미노애시드는 다르다. 그게 이제 어떤 아미노애시드인지 모르지만 이 프로토네이션 또는 디프로토네이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KM과 벨로시티는 조금 관여되는 엔자임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테일한 건 생략을 할게요. 책에서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키모트립신의 반응은 투 페이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